43페이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과 관해서 일단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가 있고요. 이 반사회 질서행위에 관해서 첫째로 주목해야 될 게 반사회 질서 행위인 것과 아닌 것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게 판례죠. 48페이지. 판례를 보면 103조 관련 판례 정리라고 해서 1번 10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해서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닌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5번이라고 그랬습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허위로 매매를 하는 행위. 48페이지 동그라미 5번. 이건 허위 표시로 무효라고 그랬습니다. 허위 표시로 무효다.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없는 판례죠. 44페이지 가면 살짝 44페이지 돌아가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동그라미 3번. 범죄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여기서 범죄행위는 증여를 말하고요. 강박은 협박을 말하죠. 요거는 우리 민법 110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그 다음에 그 강박을 국가가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4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동그라미 3번 범죄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 옆에다가 요것도 써놔야 되죠. 국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기서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바로 강박이고요. 기본권이 재산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협박해서 재산을 뺏은 경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48페이지로 돌아와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8번.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실제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8번. 6번. 비자금을 조성하는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지만 그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은행 차명계좌에 넣어두거나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두거나 이런 걸 이제 소극적 임치라고 하죠. 이것도 반사회 질서 행위는 아니다. 동그라미 1번. 전통 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양도 양수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이지만 그 양수인을 주지로 임명하는 행위. 이건 반사회 질서가 아니다. 3번. 근로자를 해외 파견하면서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되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그 비용 상환 의무를 면하는 약정. 역시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동그라미 2번.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부인에게 용서를 빌면서 부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라는 제한이 붙어있는 약정. 역시 반사회 질서가 아닙니다. 10번.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민사사건. 12번. 무허가 건물 임대차 계약. 역시 반사회 질서가 아니게 되죠. 이렇게 반사회 질서가 아닌 것들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반사회 질서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간단히 동그라미 1번 뇌물 주는 거, 동그라미 2번 허위 진술하면 돈 주겠다. 허위 진술하면 돈 주겠다. 동그라미 5번 이은혜 사건, 보험금을 부정 편취할 목적의 다수의 보험계약. 오른쪽 6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을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돈을 받기로 했어. 그러면 변호사법이라는 강행규정 위반이면서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다 라고 합니다. 6번. 7번
돈을 빌리는데 연이율이 3000%야. 즉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이야. 이럴 때 그 초과 부분 무효. 초과 부분 무효. 11번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아까 민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 질서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반사회 질서행위 아닌 거 체크해 드리는 거 암기하시고요. 반사회 질서행위인 거 간단히 비교해서 눈도장을 좀 찍어 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행위와 아닌 게 섞여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을이 갑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합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은 반사회 질서행위입니다. 또 도박자금 빌린 거 갚는 것도 반사회 질서행위예요. 도박자금을 대여했다, 도박자금을 변제한다. 다 반사회 질서행위입니다. 그런데 도박 채무자가 도박자금을 다이렉트로 갚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각 권한을 도박 채권자에게 부여하고 수권이죠. 그죠? 도박 채권자가 도박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매각하는 행위. 그리고 그 대금. 이 대금을 우리 갖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뭘로? 도박 채무 변제 충당이에요. 이렇게 약정을 한 경우에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계약을 했겠죠.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거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그 매각대금을 도박채무변제 충당하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예요. 하지만 도박채무자가 도박채권자에게 매각 권한을 부여하고 도박채권자가 그걸 매각하는 행위 자체는 반사회 질서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건 따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103조와 관련해서 반사회 질서행위인 거 아닌 거 꼭 구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주로 이제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작년에는 사례 형태로 아니고 그냥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사례 형태로 출제를 합니다. 이렇게.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 1억에. 그런데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또다시 병에게 2억에 매각을 했다.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에 매각하는 걸 이중매매라 하는데 원칙과 예외로 나눠야 되죠. 자, 원칙. 각각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그죠? 각각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고, 따라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렇게. 각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각 매수인은 평등하며, 따라서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는 따지질 못하고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구한다. 그랬죠? 어떤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이 뭐죠? 을은 각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 이렇게 될까요? 다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배상 청구권. 을이 각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요. 갑에게 1억을 지급하면서 땅 대신 2억 내놔라. 에?
땅 대신 병한테서 받은 2억을 내놔라. 이거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원칙. 예외.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그 요건과 효과. 제2매매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과 효과. 요건은 두 개.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 요게 반사회 질서가 되기 위한 요건이고요. 이때 매도인의 배임 행위가 성립하려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팔아넘겼을 때는 배임 행위가 아니고 중도금 일부라도 받은 상태에서 매각을 했을 때 배임 행위가 된다. 그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해야 되는데 이 적극 가담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제2매수인이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포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정도가 되어야 적극 가담이 된다. 따라서 제2매수인이 단순히 목적물이 팔렸다는 사정을 알면서 계약을 했다. 이것만으로는 적극 가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매도인의 배임 행위와 제2매수인의 적극 가담 행위가 있다면 그 효과. 첫째, 병등기는 무효가 되니까 병등기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 병과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갑으로부터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먼저 말소시켜야 되는데 그 말소시키는 방법, 을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갑이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고 을이 갑을 대신해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세 번째, 을은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가 없으며 네 번째, 을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불법행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을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가 판례예요. 그러니까 을은 병에게 직접 불법 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제2매수인이 직접 갑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 제2매수인의 대리인이 거래를 했는데 이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 대리인의 적극 가담은 본인의 적극 가담하고 똑같으니까 설령 대리인의 적극 가담 사실을 제2매수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이 적극 가담한 제2매매는 무효가 되고 따라서 병 본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이중매매를 우리 대법원은 확대하고 있다. 어떻게? 갑과 병 사이의 제1임대차 계약. 그런 갑과 을 사이에. 그런데 병이 그걸 알면서도 갑과 적극 가담하여 제2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럼 이것도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제1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 제2행위가 매매가 아닌 경우에도 이중매매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45페이지에 보면 심화 원칙이 있고요. 2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4번은 당연한 거고요.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 안 되는 거고요. 그죠? 동그라미 4. 3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그죠? 그리고 오른쪽 기출. 쭉 내려가서 5번. 이중 임대차 계약도 이중 매매 이론이 적용될 수 있고요. 한 장 넘겨서 4번에 동그라미 1번. 취득시효 가서 보게 됩니다. 그죠? 그 밑에 동그라미 원의 판례가 바로 요거죠. 판례가 바로 요거. 이렇게 반사의 질서 행위와 관련된 이중매매 반드시 있다 없다를 구별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셔야 될 개념이 동그라미 6번에 동기불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기란 법률 행위한 이유라 그랬어요. 갑이요, 을에게 자신의 창고를 임대하는데요. 자, 을이 창고를 임대하는 이유가 있더란 말이죠. 이게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는 민법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어. 이게 불법이야. 얘가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해. 그런데 역시 갑의 입장에서는 창고를 빌려줄 때 얘가 이걸 무슨 의도에서 빌리는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도박장으로 사용하려고 창고를 빌리든 마약을 보관하려고 창고를 빌리든 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따라서 동기가 불법한 법률 행위도 원칙은 유효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이 을의 불법한 동기가 갑에게 표시가 됐거나 갑이 우연하게 알게 된 경우 이렇게 이때 예외가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반사회 질서적인 동기가 동기의 불법이죠.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거나 알려졌다면 이때는 무효가 된다. 이때는. 이게 동기의 불법의 개념이 됩니다. 동기의 불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억니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되면 무효죠. 계약이 무효죠. 매매 계약이 무효다. 그럼 대금을 지급할 의무 따위는 없으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행을 했을 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해요. 그런데 반사회 질서 행위 경우에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됨으로써 동그라미 2번 세 줄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세 줄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이게 반사회 질서 행위. 네 가지 기억하시는 거예요. 반사회 질서 행위인 거 아닌 거, 부동산 이중매매, 동기불법의 개념, 반사회 질서 행위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로 가면요. 불공정한 행위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법률의 목적 요건을 살펴보고 있고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을 보고 있으며 사회적 타당성 중에서 반사회 질서 행위 봤고요. 이제 마지막 104조 불공정한 행위를 보게 됩니다. 자, 불공정한 행위는 폭리 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폭리 행위. 그래서 피해자가 있고 폭리를 취하는 폭리자가 있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반사회 질서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의 일종입니다. 즉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동시에 반사회 질서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거를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 규정이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불공정한 행위의 의가 되죠. 두 번째, 불공정한 행위에서 중요한 게 요건이죠. 이게 지문으로 아주 많이 나오죠.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첫째, 폭리를 당한 피해자와 폭리를 취한 폭리자가 주고받은 것. 급부와 반대급부. 그게 동그라미 1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된다. 자, 여기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는 목적물의 시가와 대금이 몇 배가 차이 나는가. 배율.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즉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다. 그리고 그 기준 시기는 법률 행위시고 법률 행위 당시 당사자가 부르는 값, 이걸 주관적 가치라 하죠. 그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라.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에 쫙 내용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특히 네 번째 줄 사회통념, 여섯 번째 줄 객관적 가치, 일곱 번째 줄 법률 행위시를 표준, 이런 것들을 딱딱 눈여겨두셔야 됩니다.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하는 기준, 기준. 두 번째가 동그라미 2번, 폭리를 당한 피해자와 폭리를 취한 폭리자가 있을 텐데요. 이때 피해자,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필요하죠. 이때 궁박과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기억 하나만 있으면 된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 오른쪽 맨 위에 궁박, 정신적, 심리적 궁박을 포함한다. 무경험, 일반적인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특수한 영역에서 경험이 없는 거가 아니라 일반 거래, 즉 다른 사람들이 경험을 해본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거를 의미한다. 그리고 니은, 피해자가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했을 때 궁박, 경솔, 무경험을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는데, 원래 우리민법 116조 1항에 의하면 대리인을 표준하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을 표준하라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궁박 많은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많은 피해자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 요건은 다시 왼쪽 밑에서 네 번째 줄. 폭리자가 피해자가 궁박하거나 경솔하거나 무경험하거나 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걸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피해자가 궁박하다, 경솔하다, 무경험하다 이런 걸 알고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폭리의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판례 밑에 보면요, 입증 책임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입증 책임이라는 건 소송에서 나온다 그랬는데요. 피해자와 폭리자 사이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나중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으로 달려가서 판사님 저는 폭리를 당했습니다. 자, 폭리를 당했습니다는 세 가지를 말하죠.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고요. 저는 계약 당시 궁박했고요. 폭리자는 폭리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했습니다. 돌려받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소송에서 주장한 사람이 입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건을 전부 피해자가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추정이라는 제도인데요. 추정이라는 것도 소송에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어떠한 사실이 추정됐다 이퀄
이퀄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실이 추정되었다 이퀄 증명되었다. 그러면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을 했을 때 궁박 따위를 추정을 해주면 궁박은 따로 증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다. 추정 안 된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전부 증명해라.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입증 책임이죠. 그래서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게 궁박했다는 사정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무효 주장자가 전부 증명해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요건과 입증 책임 철저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적용범위라고 해서요. 불공정한 행위는 일단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니까 급부만 있는 기부, 증여,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요. 두 번째, 몇 번 유찰된 부동산을 경매법원부터 헐값에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폭리라 할 수는 없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기부나 증여와 같은 또는 경매와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구속이 되어 있는 공박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한 경우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즉 불공정한 행위는 계약만 불공정한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채권 포기와 같은 단독 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말이다. 판례죠. 채권자가 구속이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와가지고 내가 탄원서를 잘 써줄 테니 나에 대한 채권을 포기해라. 그래서 채권자가 구속이 되어 있는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가 판례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행위는 계약에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단독 행위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또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재소 합의를 했는데 이때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의 8분의 1만 받고 합의를 서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적용 범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용 범위도 연가로 4번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효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동그라미 1번.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행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역시 반사회 질서 행위 일종이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이 될 텐데 이때 불법 원인급여가 폭리자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즉 폭리자가 피해자한테 준 것만 불법 원인급여가 돼요. 그 말은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피해자가 폭리자한테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에요. 따라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 아까 강행규정 위반 행위와 같은 절대적 무효, 강행규정 위반뿐만 아니고요. 반사회 질서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공히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 안 돼. 그죠? 전환 안 돼. 그런데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은 돼. 전환은 인정돼. 4번, 5번. 뭐가 인정된다고요? 전환. 그래서 판례 1번. 재건축 조합부지 내에 알박기를 한 갑이 그 땅을 재건축 철저에 쫓기는 궁박한 재건축 조합의 고가로 매각을 한 경우 그 매매 계약이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행위로 무효일 때 그 대금을 적당히 감액하여 다른 유효한 매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이에요.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만은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그죠? 2번은 뭐예요? 부재소 합의가 있잖아요. 부재소 합의도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와 관련된 요건, 효과, 적용 범위 등등을 그러니까 지문으로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목적이 갖춰야 될 요건 4가지를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범죄행위 해석이란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범죄행위 해석이 뭐냐? 목적을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 요건을 파악하려면 일단 목적이 뭔지 알아야 되죠.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 실현이 가능한지 적법한지 사회적 타당성을 갖췄는지 각과 을이 한 계약이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매매라면 A 토지를 매매한 건지 B 토지를 매매한 건지 예를 들어서 A 토지는 법적으로 매각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B 토지는 매각이 금지가 되어 있지 않더라. 그러면 A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거냐 B 토지를 매매하기로 한 거냐에 따라서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도대체 무슨 계약을 했을까를 확정하는 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 해석. 근데 이 해석이 왜 문제가 되나 확정하면 그만이지.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된다. 갑이 땅을 A 토지를 팔 생각을 했어요. 갑이. 그런데 을에게 B 토지를 사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런 경우. 표의자 A사업 표시가 불일치할 때 갑의 입장에서 의사를 기준으로 A 토지를 매매하였다 라고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한테는 B 토지를 사라 그랬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를 기준으로 B 토지를 매매한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즉 법률행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을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행위 목적은 의사 표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때 어떤 걸 기준으로 확정해야 될 것인가에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원칙, 이걸 기준으로 해라. 이거를 규범적 해석이란다. 무슨 해석이 한다고요? 규범적 해석. 그래서 해석이란 법률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을 말하고 결국 의사표시 해석으로 규결이 되는데 양가로 1번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해라. 즉 세 번째 줄 당사자 내심의 의사가 무엇인지와는 상관없이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 그걸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 또 한 장을 넘겨보면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을이 갑의 진정한 의사를 갑이 A 토지를 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얘가 알 수 없다면 이거 가지고 해석해라. 표시 가지고. 알 수 없다면. 그럼 반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뭘 갖고 해석해야 돼요? 의사를 가지고 해석해야죠. 다시 읽어보세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해라. 그죠?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을이 갑의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이걸로. 그럼 반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걸로 그 예외가 나오게 되죠. 그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모 3번 법률 해석 방법에 양가로 1번 자연적 해석이 있고 오른쪽 양가로 1번 규범적 해석이 있는데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1번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걸 뭐라 한다? 규범적 해석. 그런데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보세요. B 토지를 매매한 거다가 되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의사는 A 토지인데 표시는 B라고 했으니까 불일치하죠. 착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규범적 해석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착오 문제. 반면에 왼쪽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시각에서 두 번째 문자에 구속되지 않고 표시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의사를 추구하는 것. 그죠? 자, 그러면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좀 전에 판례가 상대방 입장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이걸로 간다 그랬죠. 알 수 없다면. 그럼 반대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의사로 가겠죠. 더 나아가 을이 갑의 의사를 알리면서 합의까지 해줬다. 의사가 합치됐다. 이것도 자연적 해석으로 가야 될 거예요. 그죠? 특히 양 당사자가 A 토지를 매매하기로 의사가 합치가 됐으나 지번을 착각하여 B 토지로 표시한 경우 당사자 의사가 합치했으므로 지번을 착각하여 B 토지로 잘못 표시한 경우 그 표시를 개무시해라. 이게 5표시 무해의 원칙이 되죠. 표시를 개무시하고 의사만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자연적 해석을 할 때는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왼쪽 참고 마지막 줄.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착오 문제. 그게 5표시 무해 원칙이고 그 판례가 오른쪽 맨 위에 있죠. 갑과 을이 모두 당사자가 모두 갑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 의사합치가 있다. 그런데 지번을 착각하여 을토지로 잘못 표시하고 을토지 등기가 넘어갔다. 이때 갑토지를 매매한 거냐 을토지를 매매한 거냐 갑토지를 매매한 거다. 따라서 매수인은 여전히 갑토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차고 취소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을토지는 계약을 한 적이 없으므로 그 등기는 무효고 따라서 그걸 병한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5표시 무해 원칙과 관련된 그 판례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겼더니 보충적 해석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 이 보충적 해석은요. 듣고 그냥 넘어가세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500만 원을 배상받고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에게 일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한 후에 피해자에게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요거는 이제 불측이라고 합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후유 장애가 생겼고 이 후유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300만 원이 더 필요해. 그럼 당연히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300만 원을 더 요구하겠죠. 그런데 가해자는 합의를 근거로 300을 안 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송이 붙을 것이고 법원은 이 합의라는 법률 행위를 해석해서 이 500만 원 속에 300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 못한다라고 해석을 할 것이고 300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300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합의 당시 이거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이 합의서에는 후유장애에 대한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표시도 없지요. 이 합의서에는 이 후유장애에 관한 어떠한 표시도 의사도 없단 말이죠. 그거를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그 법률의 내용에 간극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법률의 내용에 간극이 있다라는 말은 계약을 할 때, 합의를 할 때 예상을 못해서 합의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부득 의사도 없고 표시도 없으므로 표의자나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제3자 시각에서 상상을 해야 돼요. 갑과 을이 합의 당시 예상을 했더라면, 예? 합의 당시 예상을 했더라면 합의금을 800으로 했을까? 이렇게 했겠죠. 그 가상적 의사를 밝히는 걸 뭐라 한다? 보충적 해석. 당연히 이 의사는 갑과 을의 실제 의사다 아니다? 아니죠. 상상을 한 거라 그랬죠.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X. 실제 의사가 아니라 가상적 의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보충적 해석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고요. 그 밑에 판례가 바로 요 후유장애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이렇게 법률의 해석 방법 3가지.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해석이 목적을 밝히는 거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06조에 보면 사실인관습이라는 게 있고요. 105조에 보면 임의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실인관습은 관행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관습법이 아니라 관행. 이 관행이나 임의규정도 법률의 해석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문만 간단히 봅니다. 106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임의규정이죠. 뭘 말한다고요? 임의규정. 예를 들어 아까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런 임의규정이 있는데 그 임의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어. 어느 지역을 봤더니 임차인은 비용, 그러니까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관행이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때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그 관행이 적용이 된다. 그죠? 그게 106조. 105조.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임의규정,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 규정 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어. 비용상환 청구를 포기하기로 표시했어.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 그죠? 그게 106조, 105조가 되는 거예요. 또 2가지도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조문이고요. 이런 조문이 있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법률의 목적이라는 놈, 법률의 유효 요건 중에서 법률의 목적이 갖추될 요건 4가지와 법률의 해석 이런 것들 중에서 확인해야 될 몇 가지를 체크했습니다. 이제 2번째 의사 표시 봐야 되고요.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